네, 두 번째 시간은 러시아 전공자들 또 러시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일부에 이어서 알고 있으면 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그다음에 학교에서 현장 경험에다가 또 기업체 특강이나 이렇게 나가면서 러시아에 가고 싶어 하고 또 러시아에 진출해서 기업을 하고 싶어 하고 또 교환 학생이든 단발이든 이렇게 늘 러시아를 품고 있는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직도 저에게도 극복이 좀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뭐냐면은 그 사람들과 그 합석을 해서 갖는 그 해피타임, 그 사석에서 술자리라든가 그 음식을 먹는 그런 자리라든가 혹은 포멀한 자리에서 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자리라든가 그런 자리에서 제가 너무도 많이 봤던 좋은 장면, 나쁜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많은 학생들이 또 기업인들이 출구가 막혔을 때 이야기가 잘 돼가다가도 기업 미팅을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 딜을 하다가도 막힐 때 그 해결책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저는 직장 경험이 없고 계속 공부만 했던 사람이라 그 사람들보다 더 리얼하게 느끼지 못했지만 리얼하게 봤고 직접 들어본 일도 너무 많아서 가슴에 맺힐 정도로 원통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 특히 고위급 간부들이라든가 기업인들은 여자를 사거나 성매매를 하려고 머리를 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적어도 오히려 역효과만 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기업 이미지는 더 실추될 뿐만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꼭 그럴 때를 위해서 이런 전략을 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 러시아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러시아를 관심 있게 하다 보면은 이 정도까지는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그 사람들이 듣기에 러시아인들이 듣기에 남녀노소 고위간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듣기에 가장 귀에 솔깃하고 마음이 열릴 만한 이야기는 당연히 우리의 얘기가 아니고 걔네들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나 일상 가정생활에서나 오래도록 많이 듣고 보고 왔던 러시아인들에게는 아주 일반적인 러시아 정서에는 쉽게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터트리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실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운을 떼면서 접근을 하면은 전세는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술자리든 그냥 해피타임 밥 먹는 자리든 진중한 기업 비즈니스 미팅이건 너무 식상한 거 말고 뿌시킨의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이런 시에 말고 제발 조금은 생각을 떠올릴 만한 잘 안 들어봤을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 시를 여러 편을 알고 있어야 되고 암송할 수준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나로드나의 피스냐라고 그래서 운동 경기를 보더라도 해외 원정 경기를 가더라도 TV에서 응원을 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아리랑 곡절을 들으면 눈시울이 붉어지고서 눈물이 맺혀집니다. 반대로 전혀 다른 피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우리 아시아 한국 사람이 걔네들이 듣기에 좋은 그런 러시아적인 정서가 흠뻑 묻어나는 노래를 피스냐를 우리가 선창하려고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고 잘 안다는 의미로 불러줬을 경우에 그네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전혀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필살기라고 하면 너무 격이 떨어지긴 얘기는 하지만 시와 노래 정도는 네다섯 곡 정도는 정말 진중하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여러 번 정말 욕이 나올 정도로 싸우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워크숍, 컨퍼런스 이럴 때 그 러시아에서 고위급 무슨 간부라든가 관공서 관부라든가 혹은 이제 좀 나이가 지긋하신 학자들이 와서 세미나를 할 때 거의 100이면 100 그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토론을 하고 자꾸 질문을 꼬치꼬치 하려고 하면 거의 백발백중 이런 태도를 취하십니다. 한국말로 하자면은 니들이 뭘 알아. 그래서 한 수 아래로 보시고 우리한테 무조건 배워라고 태도를 취하시면서 일장 훈수를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막지 않은 이상 스스로 끊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를 갈고 하나를 배운 게 있습니다.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19세기 중반에 피오도르 쭈제프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 시인의 그 원래 직업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고 여러분 이 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러시아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일정한 표준으로도 잴 수 없다. 그 나라에는 뭔가 독특한 것이 있으니 그러니 고로 그냥 믿고 보시라. 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러시아로 해볼게요. 잠깐만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더라? Умом Россию не понять. общем аршином не измерить. У ней особенность. В Россию можно только верить.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시인이 쭈체프라고 한 시인인데 쭈체프의 본 직업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냥 우리는 그냥 19세기 중반에 고리타분한 시인, 철학적인 내용으로 소재를 쓴 시인 정도로만 알고 있을 거고 이거를 그냥 그 깊은 내용도 모르고 암송해서 막 마치 유식하게 내가 러시아 하면 이 정도의 시를 알고 있다라고 막 이미 썼던 국회의원도 여러분 있고 그러실 거예요. 전혀 그 맥락을 모르시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러시아는 이성으로 잴 수 없다. 어떤 일정한 스탠다드 메저로도 잴 수 없고 그리고 그 러시아라는 나라에 뭔가 독특한 것이 있으니 맨 마지막 구절이 포인트예요. 그러니 그냥 러시아는 믿고 봐라 이야기죠. 자, 이 얘기를 그러면 행간을 내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행사장이라든가 토론장에서 혹은 공무원들끼리 딜 협상할 때도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따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협상이 동등한 입장에서 조율도 할 수 있을 거고 서로 딜이라는 게 필요한데 얘네들은 항상 논지가 뭘 알아. 그러니 우리를 그냥 믿고 봐라라고 하는 걸 초지일관 얘기를 하면서 이 시를 인용을 합니다. 자, 쭈체프는요 직업이 외교관이었습니다. 이제 떠오르십니까 그림이? 지금 우리가 러시아랑 외교 관계에서 균형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맞는 나라 사실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협상을 진지하게 하려고 하면서 태클을 걸고 막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오면 이 시를 얘기하면서 음마금을 합니다. 니들이 뭘 알아? 그러니 나 믿고 우리가 내세우는 조건 믿고 그냥 따라와. 이 한마디로 시로 입막음을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게 너무너무 원통해서 그런 학회장에서도 발언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대응이 뭐냐면 요럴 때 저 쭈체프의 시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가 뭐가 있는지를 지금 발굴하는 게 제 작업인데 아직까지는 발굴을 못했습니다. 전 그걸 하고 싶어서 면상에다 대고 한번 당당하게 우리도 이만큼 알고 있고 너희들 못지않게 오히려 일정 부분 너희들보다 더 연구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학자된 양심이자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정말 숙제입니다 저한테. 그래서 두 번째 테마로 학생들에게 긴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긴 안목으로 내가 지금 당장 토플 준비하고 토익 준비하면서 러시아 공부도 못하고 지금 취업에 급급해서 그러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길게 보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공한 공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들이 다 결국은 쓰임을 받을 날이 올 테니 좀 참으시고 긴 계획 속에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미국에 대한 그 태도 외교적인 태도라든가 어떤 정치 경제적인 태도 항상 마음속에서는 평등하다고 생각하는데 개뿔 무슨 평등이 있습니까? 러시아, 일본, 대만, 중국 다 똑같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 세대, 여러분 그 밑에 다음 세대만큼이라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논리와 그런 지식과 큰 로드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단순히 단번에 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마음속에 품고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제 언어로 저의 신조어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식 시민주의에서 벗어나자입니다. 저는 그 잠시 좀 사이드 얘기 좀 해드리면 저는 넥서스 도서 출판 넥서스에서 나온 영어로 논문 쓰기라고 하는 책의 실제 저자이기도 하고요. 2007년 7월 귀국한 이후로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100회 이상 영어로 논문 쓰기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음 주에도 또 나갑니다. 포인트는 여러분 지금 전국 대학교 특히 인서울 내 대학교에서 학교의 랭킹을 올리기 위해서 또 국제적인 연구력 제고를 위해서 국제어 수업을 한다고 지금 난리들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자, 갑자기 하루아침에 익숙치 않은 국문학과 교수님들이 영어로 수업을 한다고 말이 됩니까? 영문학과 교수님도 영어로 수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영어로 수업을 하면서 국제어 수업을 개수를 늘린다고 해서 우리의 연구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특강 시간에나 지금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주 소수의 깨어있는 분만이 제대로 훈련을 받아서 아카데믹하게 영어를 쓸 수 있는 분이 소수만 길러져서 그분들이 좋은 우리의 한글로 된 아이디어를 번역을 하거나 그래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거꾸로 영어로 수출을 해서 세계 만방에 담론화시켜서 만들 수 있는 소수 정예에 잘 훈련받은 그런 분만 있으면 오히려 더 나아지는 게임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지식식민주의에서 벗어나자는 뭘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 여러분 방이든 연구실이든 학교 도서관이든 지금 개인 방이든 주변에 있는 책 도서관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교재를 잘 보면 특히 이공계 책을 잘 보면 100%가 영어 원서 번역서입니다. 어떠한 분야에 잘 특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 혹은 특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섭렵해야 될 참고문은 꼭 읽어야 될 필독서는 당연히 읽어야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우리 이전에 한참 이전의 선배들도 그랬고 우리 대학이라고 하는 세계 자체가 미 군정 이후에 만들어진 또 미국 모델을 쫓아서 만들어진 그 시스템이다 보니까 거의 우리가 활용을 하고 전수를 시켜서 배워서 논문에 쓰면서 계속 담론화 시키면서 우리 스스로 먼저 새끼를 쳐서 퍼뜨리고 있는 담론이 다 서방 거예요. 다 미국 겁니다. 다 영어로 작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까지 계속 이렇게 쫓아만 가야 될까요? 학기말 학기초만 되면 학교 주변에 복사집에 그득그득 쌓여져 있는 학위 논문 복사, 교재 신학기만 되는 복사 다 100% 영어 서적입니다. 우리는 일제 40년도 채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40년도 채 안 됐는데 그런데 물리적으로 영토가 일본에 의해서 침입이 당하고 그런 거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 머릿속까지 식민주의를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후학들, 여러분 후배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영어를 지금부터 더 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것을 제대로 알고 서양 담론을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더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의 목소리를 깨우친 바를 세계 만방에 소개를 하되 그것을 제대로 된 아카데믹한 영어로 정말로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표현을 해서 세계적으로 거꾸로 수출을 해서 외국 아이들이 거꾸로 우리를 볼 때 너무 그 아이디어가 창조적이고 좋아서 표절하고 싶을 정도로 훔치고 싶을 정도로 거꾸로 관계가 역전이 되는 날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 이 얘기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연구재단 산하에 CRE라고 연구윤리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2004년 황우석 교수 데이터 조작 사건 이후로 국내에 표절 시비가 이제 이슈화되면서 그때부터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연구윤리와 표절을 알게 된 시기가 10년 채 이제 막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황우석 사태 이후에 연구재단에서 만들어진 산하기구가 CRE입니다. 그 CRE에 제가 지금 인문사회 쪽 분야의 커미티 위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러시아 전공 외에 국내에서 예를 들어 모 대학에서 연구윤리 표절 사태로 이제 고발건이 들어갔다. 보통 학내에서는 나쁜 이야기이기 때문에 쉬쉬하고 덮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덮여지지 않고 더 붉어지면서 애초에 고발자가 승복하지 못하고 더 상급 기관에 고발을 하겠죠. 게시하겠죠. 그래서 뭐 청와대 게시판이라든가 교육부 게시판에 게시를 하면 그때 제가 이제 들어가서 암행어사 일을 하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제가 본 거는 너무나 쉽게 표절이 자행되고 있고요. 연구윤리에 대한 개념이 너무 희박하다는 걸 그때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린 학부생 시절부터 우리가 한 줄 한 줄을 자기 목소리가 아니면 타인의 목소리면 그냥 자기 목소리인 것 마냥 가지고 와서 자기 것 마냥 쓰지 마시고 쌍따옴표 찍어서 직접 인용 표시해서 누구의 것이다라고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는 그런 사이테이션을 인용 방식을 철저히 숙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하나씩 양심적으로 해서 이것이 탄탄하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 우리 학문을 이루는 가장 토대가 되는데 이 과정을 참지 못하고 너무 급박하게 뭔가 아웃풋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대학원생 석사 시절에서 그렇게 많은 표절이 자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러시아에 대한 정보도 지금 웹이든 뭐든 굉장히 많은 창구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는데 첫째, 지켰으면 좋겠는 원칙 중에 하나는 창구를 일원화하지 말라. 즉 특정
웹사이트, 특정 기관, 특정 모처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정보를 수용을 하거나 특정 기관 쪽만 과도하게 신임하는 그런 태도의 자료 취합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를 하면 가급적 다양한 채널, 다양한 신용할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기관들을 복수로 여러 개 늘려서 계속 위클리 책, 일주일마다 계속 업데이트해서 그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본다든가 혹은 그 해당 사이트에서 올려가 있던 여러 가지 이슈 리포트를 데일리 책을 스스로 매주마다 체크를 해서 스스로 자료를 직접 취하는 그런 노력을 해라. 누군가 이미 얘기한 것들을 날름 먹을 생각하지 말고 직접 구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또 하나는 러시아가 우리에게 영원한 대국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등한 차원에서 동등하게 맞서서 협상을 하든 싸울 수 있는 구석이 뭔지 그 분야가 무엇인지를 반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비교 우위적으로 러시아보다 더 나을 만한 그 영역이 무엇인지를 잘 물색하고 그 틈새 시장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좀 진출할 수 있는 머리는 물론이고 지식과 이론의 모든 것이 우리가 좀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세대들이 좀 길러지기를 좀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청도 안 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 시가 있어서 제가 요거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과도한 열정, 노력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돈에서는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걷는답시고 과도한 열정으로 무모할 정도로 예를 들어 뭐 창업을 한다든가 밤새도록 공부한다든가 다 좋은데 조심하셔야 될 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근거가 무엇인지 왜 그러는지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마음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그렇게 어렵다는 취업을 하고 싶어서 혹은 빨리 취업을 해서 빨리 승진을 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청약 저축을 들어서 집 좋은 거 사시려고 그리고 좀 있다가는 좋은 차 외제차 뽑으려고 좋은 시집장가 가려고 그런 마음에서 그런 근거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는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어렵게 구한 것이든 쉽게 구한 것이든 공부한 바를 결국 남주려고 공부하자라는 모토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주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공부할 수 있었던 거 대학교 와서 대학교 졸업을 하고 취업할 수 있었던 거 사실은 다 돌이켜보면 여러분 좋은 환경 만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것 같아도 잘 보면 반절 60% 80% 이상은 사실은 좋은 환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좋은 환경 덕에 이렇게 성장을 하고 누리고 배워왔는데 되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키워준 그 환경에다가 사회에다 되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되돌리는 것이 물질이든 돈이든 재능 기부든 여러분들이 지식이든 활동이든 되돌려야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돈을 멀리 해야 되고 순수한 동기에서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또 어렵게 얻은 것조차도 쉽게 아낌없이 사회에 공헌을 하고 되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돈을 멀리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제일 정말 존경하는 이미 65세가 넘으신 정호승 시인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꽃과 돈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제 이야기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돈을 벌어야 사람이 꽃으로 피어나는 시대를 나는 너무나 오래 살아왔다. 돈이 있어야 꽃이 꽃으로 피어나는 시대를 나는 죽지 않고 너무나 오래 살아왔다. 이제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꽃을 빨래하는 일이다. 꽃에 묻은 돈의 때를 정성 들여 비누칠해서 벗기고 무명 옷처럼 빳빳하게 풀을 먹이고 꽃을 다림질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돈을 불태우는 일이다. 돈의 잿가루를 밭에 뿌려서 꽃이 돈으로 피어나는 시대에 다시 연꽃 같은 맑은 꽃을 피우는 일이다. 자, 이 시는요, 이 세상에 돈이 있어야 꽃이 되고 꽃이 꽃으로 피어나는 이 시대, 이 더러운 자본주의 이 시대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은 꽃을 빨래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은 꼭 해야 될 일은 돈을 불태우는 일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잿가루를 밭에 뿌리고 꽃이 돈으로 피어나는 시대에 다시 연꽃 같은 맑은 꽃을 피우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돈을 바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든
돈을 기대하지도 마시고요. 돈이 없으면 매우 불편한 건 사실이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다 보면 돈과 명예와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이 어느새 여러분 곁에 다가와 서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그 시간이 옵니다. 지금은 주안점이 돈이 아닌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목적으로 청약저축 들어서 30평 아파트 사고 차 사고 좋은 장가 시집 가야지.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걸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깊은 저 바다의 기준이 돈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네. 인문학 강의 들었네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궁금한 것들을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위 이제 러시아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계신데 러시아성을 연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분명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와이나 이 미르 전쟁과 평화를 아실 거예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800페이지짜리 3권짜리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글 번역본도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오래전이라 스토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그 친척 중에 큰아버님 숙부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당도를 하는데 주인공이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뒷계단으로 몰래 들어가는 그 내용이 초반에 나옵니다. 100페이지 전에 50페이지 전에 나옵니다. 옆에다 제가 자동적으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혹시 서자인가 싶었습니다. 왜 화려한 정문을 포탈로 안 들어가고 왜 뒷계단으로 몰래 들어갈까를 두고 의아스러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뿌시킨의 예브게니 오네긴이라고 하는 최초로 쓴 우문소설, 오페라도 만들어졌고 발레로도 이미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나올 책에 오네긴에 대한 일부 책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데 러시아인들에게 예브게니 오네긴 하면은 다 알죠. 거꾸로 우리 한국 사람에게 춘향전 홍길동전 얘기하면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러시아인들이 왜 그렇게 오네긴을 높이 평가하고 왜 여러 가지 장르에서 여러 레퍼토아로 만들어지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1년, 2년을 계속 읽어 내려가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을 풀어줄 만한 해설서를 보지 않는 이상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시도 재미도 없고 번역은 매우 훌륭한 버전이 2가지가 나와 있긴 하나 전혀 우리 맥락이랑 너무 다르고 또 200년 전 작품이다 보니까 너무 고리타분한 것 같고 이걸 왜 읽어야 되나 타당성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냥 러시아를 전공하기 때문에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의무감으로 2-3번 읽다가도 결국은 또 포기하다가 나이 30이 넘고 결혼도 하고 좀 물정도 알고 러시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진 상태에서 다시 읽는데 톨스토이의 첫 장면과 예브게니 오네긴의 첫 장면이 똑같다라는 걸 그때 탁 발견을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예브게니 오네긴 그 작중 주인공 오네긴이 숙부님께서 돌아가신다고 정가를 받고 따가닥 트로이카를 타고 방문을 합니다.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자세하게 행간을 읽다 보니까 이제는 어떠한 해설서도 없이 이제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작중인물 오네긴이 몇 살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18입니다. 거기에 같이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렌스키라고 하는 남자친구죠. 렌스키. 독일에서 유학하는 출신으로 나옵니다. 렌스키는 몇 살인지 아십니까? 같은 18입니다. 그리고 이게 8년으로 되어 있는데 8년의 시간 공백이 한참 지나서 나중에 이제 공백기가 나오는데 자 18에다 8을 더해보세요. 26살. 예브게니 오네긴과 따짜나가 나눈 사랑은 고등학생 10대 고삐일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명작이고 여러 장르에서 레퍼토아로 만들어지고 왜 러시아인들이 한 줄 읽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눈시를 훑고 그것이 이해가 갔어요.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러시아만의 현상 혹은 다른 서유럽이나 아시아에는 없는 러시아 역사 배경에서만 나오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것을 공부를 하고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는 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해서 일부 한번 정리를 해서 책으로 썼는데 그게 이제 3주 후면 나오는데 러시아 문화의 풍경들이라는 책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화두 러시안니스 러시아성이 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브게니 오네긴과 이반 뚜르게네프의 자비스키 아호드니카라고 하는 사냥꾼의 숲이 2 작품을 아주 깊숙하게 한 1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곰탕에서 울거 먹듯 제 시각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제 시각하고 제 목소리로 파서 해설을 달아놓은 책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는 러시아 복식사. 러시아 복식사를 통해서 어떻게 러시아성이 드러나는지 한 가지만 여쭙게요. 페테르부르크에는 로스키 무제이에 푸시킨 초상이 하나 걸려 있고요. 트레자코프에 푸시킨 초상이 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웹이나 무슨 화보 카탈로그나 푸시킨 초상은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키프렌스키라는 사람하고 한 사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다른 화가가 그린 두 가지 대표적인 초상화가 사이즈도 아마 똑같이 이만큼 됩니다. 두 사이즈 다른 그림이 다른 지역의 다른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푸시킨이 검은색 옷과 무슨 빨간색 이걸 네. 두르고 손을 이러고 있는 사진을 못 보니까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배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희찬 PD님은 거기 러시아에서 굉장히 20년 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할랏이란 말을 아실 것입니다. 할랏. 예. 할라트는 현대 의미로 하얀색 목욕 가운을부터 할랏이라고 그러죠. 원래 할랏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그럼 이제 그 두 명화를 떠올리시면서 둘 다 색깔은 검은색, 하나는 짙은 고동색입니다. 하나는 여기 빨간색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거 목에 두르고 있고 손도 이러고 있죠. 하나는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는 굉장히 귀족풍의 옷을 검은 제복을 입고 그림을 그린 거고요. 하나는 할랏을 입고 그린 그림입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면 1812년 러시아를 누가 쳐들어왔어요? 나폴레옹 프랑스. 예. 그래서 아티치스트 인더 바이나 그래서 조국 전쟁이 일어났죠. 1812년에 당당히 러시아가 이겼습니다. 러시아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지? 그걸 파보고 봤더니 게네랄 러시아 구두족부 장관이라는 거 유명한 걸출한 영웅들이 있어서도 아니었고 아피제르라고 하는 장교들이 있어서도 아니었고 잘 봤더니 90% 이상 나가서 헌신적으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국가가 소환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나와서 빨치산을 했던 무지키 90% 이상 농민들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불었던 열풍이 전 러시아에서 불었던 열풍이 무슨 열풍이 불었는지 아세요? 농민식으로 따라하기.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입고 했던 생활 방식을 위타바의 지진을 따라하기 열풍이 강남스타일처럼 갑자기 따라하기 열풍이 전 러시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었던 할랏을 집에서 입고 그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을 먹어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푸시킨이 러시아 민족을 더더욱 애착을 가지고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일부러 키프렌스키라고 한 화가를 자기 집에 불러다가 나 할랏 입고 싶어. 나 할라토를 입고 있을 테니까 요거 그려줘. 이렇게 해서 맞춤으로 그린 게 두 가지 다른 그림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런 배경 없이 어떻게 알아먹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복식사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할랏은 이미 몽고 따따르가 240년간 러시아를 들어왔잖아요. 그때 남겨진 몽고 따따르의 아시아식 의복 유산입니다. 계속 방치되고 있다가 왜 갑자기 귀족 사람들이 입고 할랏을 왜 입기 시작했습니까? 그 포인트가 1812년 조국 전쟁이었어요. 사라판 많이 아시죠? 여자 원피스. 그라스니 해주면 더 금방 이해가 가죠. 그라스니 사라판. 사라판은 원래 러시아 게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겁니다. 잘 보면 순수 러시아에서 자생한 기원한 오리진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콘도 그랬죠. 사보르도 그랬죠. 심지어 먹는 것까지 옷까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러시아에 들어와서 러시아적인 토양에서 전혀 다른 것으로 트랜스폼 돼서 그거에 기초하여 러시아적인 것을 크리에이션 하죠. 그러다가 이것이 갑자기 다시 지들 스스로 창조하고 개발한 것을 스스로 파괴시킵니다. 그 파괴 정권이 바로 소련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제임스 빌링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역사학과 교수 출신이고 그 미국의 그 헐리우드 출신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 대소련 외교 자문하셨던 분이 그 제임스 빌링턴이라는 사람이고 현직은 전 세계에서 책이 제일 많다는 Library of U.S. Congress 미 국회 도서관에서 유라시아 섹션의 팀장으로 계신 분이 제임스 빌링턴인데 이분이 쓴 책이 The Icon and X 이콘과 도끼라고 하는 책이 그 명저가 있습니다. 그게 2년 전에 번역이 됐고요. 이게 하도 유명하니까 러시아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이꼬나 이따뽀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신 유명한 명제가 바로 이겁니다. 러시아 띠샤츠 리체라고 러시아 천년의 문화예술을 봤더니 세 단계의 사이클이 반복되더라. 수용, 창조, 파괴. 수용, 창조, 파괴. 외래의 것으로부터 받아들였다가
2, 300년 지나니까 그거에서 기초로 전혀 새로운 정말로 러시아적인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냈는데 또 갑자기 어느 순간 지네가 만들어 놓은 것을 스스로 부정하고 망가뜨려요. 이 사이클이 지금 계속 돌고 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쪽에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관심 있게 봐오고 있는 러시아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러시아적인 요소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러시아적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팩트가 필요하겠죠.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거를 지금 계속 모으는 작업인데 지금 이제 한 10년밖에 연구한 지는 10년밖에 안 됐지만 지금 중간 평가상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뭐 한국과의 뭐 관련성, 유사성을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연구한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정 부분 있겠지만 심정적인 의미에서 유사성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서상의 유사성 외에는 사실은 그렇게 저는 많다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극히 유럽적이고요. 지들 스스로 이러면 자기네들 스스로 아시아적 요소를 떨어내려고 하는 그게 너무너무 강하고 우리가 감히 어디 아시아야 유럽에 속하지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그 아이덴티티가 워낙 강해서 특히 잘 아시듯이 도스토옙스키가 워낙 심했고 그런 문화와 피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쉽게 단정지어서 한국과의 유사성을 얘기하는 건 좀 아직은 이르다고 보고요. 그래서 더욱 그런 것을 쉽게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그 연구의 인프라를 좀 더 깊게 활용을 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위해서나 외교나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위해서나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에 한해서 러시아를 더욱 깊게 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외에 커리큘럼 외에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자기가 찾아서라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은 무슨 컨퍼런스라든가 무슨 학회라든가 모 기업에서 하는 워크숍 이런 기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중앙아시아도 지금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 공지에 올라오는 거 보시면 꾸역꾸역 가서 보시고 직접 경험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절대 여기에 온 학부생이라고 업신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본 교수들과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 캠퍼스를 제발 좀 초탈했으면 좋겠습니다. 캠퍼스를 넘어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를 스스로 구축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호기심과 열정을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스스로 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팟캐스트도 아마 그런 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거라 저는 보고요. 러시아성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러시아가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한국 분들이 대표적인 음식이 뭐야? 라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전통 음식.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김치, 러시아는 뭐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문헌적으로도 규명이 됐고 워낙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돌출 발언 혹은 돌출 행동. 그래서 이제 여러 기호학자나 역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러시아 국내외적으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중간지대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전혀 전혀 다른 두 가지 상반된 기질을 공존하고 있어서 어중간한 중간은 없다라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비즈니스 딜을 하다가도 잘 돼가다가 갑자기 틀어버린다든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쵸. 구석들 그리고 해명도 안 해줘요. 이런 것들을 저도 봐왔는데 그게 한 일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미 뭐 사람들이 문학 작품 같은 것도 많이 보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러시아 문학 작품에 항상 불륜이 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이해를 하셨다는 그 부분일 것 같은데 그게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은 그 문학 작품이 굉장히 훌륭하다고는 하는데 대부분 거기에 담겨 있는 건 불륜이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나이 먹고 문학 작품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린 사람들이나 좀 이렇게 학식적으로 조금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윤리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나름 생각하는 정답이 있네요. 다행히. 지금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셨거나 그 이야기를 또 전해주시는 분의 소스는 분명히 불륜을 소재라고 하고 있는 문학 작품은 주로 상층 부르주아를 인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일 겁니다. 예를 들어 안나 까르리나. 그런데 정반대로 여러분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반 투르게네프의 사냥꾼 수기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 밑바닥에 농민이라든가 농로가 무직기들이 주인공으로 되어 있는 작품을 읽어보시면
정반대 얘기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러시아인들에게 무즈키, 나로드는 어떤 의미로 아주 그냥 신화처럼 다른 해석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고정되고 안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로스킨 나로드, 로스킨 무즈키. 어떤 사람? 헌신적인 사람. 주인에게 헌신적인 사람. 불륜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륜을 저지른 안나 까레리나나 톨스토이 스스로도 그랬고 상층 부르주아 계급의 갑질로 태어난 금수저의 작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나이 먹어가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겪는데 그것이 꼭 늘 작품화가 되는데 그 터닝 포인트의 거울이 그게 농민이었어요. 이건 허다한 문학 작품이 증명을 하는데 우리가 관대적으로 수업 시간에 배우는 커리큘럼, 흔히 세계 클래시라고 하는 것에 거의 99%는 주 배경과 주인공들이 부르주아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번역도 그런 번역이 대부분이고. 네. 저는 애초부터 관심이 정반대에 있었어요. 나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들, 농민들이 주인공으로 되어 있는 작품들을 읽다 보니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제일 읽을 때마다 우는 작품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답이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작품 이거라고.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의 마트리오닌 드보르라고 해서 마트리오나의 집이라고 하는 중편이 있습니다. 50페이지밖에 안 돼요.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마트리오나의 집. 마트리오나는 여기서 60이 넘은 할머니 주인공 이름 실제 이름입니다. 소련 특히 스탈린이 죽은 다음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마트리오나 이 할머니는 모고마찌리 러시아에서 그렇게 숭배하는 성모의 전 바리안트라고 보는 거예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 편을 제대로 읽으면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를 읽는 것처럼 러시아의 그 당시 역사와 문화가 훅 하고 한 번에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수작입니다. 수작.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많겠지만 주제 인물과 주제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륜 있는데 불륜에 비해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재가 헌신적인 사랑, 주인에 대한 섬김.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지주가 회개하는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가 그랬고 심지어 체홉도 그랬고 그런 대흐름이 바로 농민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 이런 것이 큰 주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륜 이야기한 거는 러시아 문학의 아주 일부를 보고 듣고 얘기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안나 까레리나의 레빈이라고 나오죠. 레빈이 들판에서 일하는 농민들이 풀 베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저 사람들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전과 평화에도 그런 장면은 허다한데 하나만 말씀을 드릴까요? 나타샤라고 하는 친구가 숙부의 그 영지에 내려와서 이제 쉬고 있다가 저녁 석양 어스름한 이제 불빛이 이렇게 석양빛이 내려오는데 숙부님께서 발랄라이카로 음악을 켭니다. 그런데 이 나타샤 주인공 나타샤는 아무런 그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귀족에서 프랑스어로 귀족풍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 프랑스풍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로드가 뭔지 나로들이 먹는 음식이 말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곡조를 듣고 갑자기 나타샤가 러시아식으로 춤을 추는 장면이 길게 묘사가 되는데 그 춤 장면을 보고 저 뒤에서 그 집에서 일하는 유머가 울어요. 왜 우는지 아세요? 저 아씨가 우리가 하는 거 어찌 아시서 저렇게 춤을 추시지?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아시지? 이 모든 게 다 압축되어 있는 눈물을 흘리세요. 문화 DNA예요. 그 처자가 뭘 알았겠어. 학원에서 뭘 배웠겠어. 배우지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인이 막인 거예요. 어떤 흥이 있는 문화 DNA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는데 저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이 작업이 하다 보니까 필요하고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걸 알아야 러시아를 더 깊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 문화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문화 코드, 문화 코드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커다란 담론을 이루면 그것이 러시아성으로 우리가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많은 분야를 연구하시고 또 러시아성에 대한 연구도 하시고 교수님의 꿈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굉장히 소박합니다.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1500
통장을 쓰고 있는데 돈이 없어요. 한마디로 돈이 없는데 다행히 이제 연구를 열심히 해서 제가 이제 제출한 연구가 잘 선정이 돼서 연구비를 잘 받아요. 그래서 러시아도 출장을 자주 가고 책을 많이 살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더 굳어진 꿈은 뭐냐면 제가 뇌출혈로 쓰러지거나 뭐가 마비가 돼서 연구 활동을 하지 못하는 한까지 계속 연구를 계속 할 건데 지금 말씀드렸던 누구나 떠들었던 이야기라든가 이미 나와 있는 너무 제너럴한 해석들은 관심도 없고요. 저는 곧 죽어도 내가 한 연구 그래서 아직은 세상에 조명도 받지 못하고 관심은 덜 가져지는 그런 주제들을 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하나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이 좁은 땅에서도 이 러시아를 연구하는 이 학계가 굉장히 좁은데 이 좁은 학계에서 이런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정통 러시아 사람들에게도 보여줘도 흠잡히지 않을 만한 연구를 꾸준히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기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뭐 학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권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러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동방 포럼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방 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문과 아베 총리의 발언문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러시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있는지 그 수준 차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직도 우리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의 발언문에서 수교 일에 빠지지 않는 얘기가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의 이야기고 그것만 나오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한 가지가 떠오르는데 요네하라 말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러일 일로 국빈 통역을 했던 통역사가 있습니다. 요네하라 말이 이분이 쓴 책이 몇 년 전에 번역이 됐습니다. 꼭 읽어보셔야 돼요. 러시아 통신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비판하신 내용이 전문적인 러시아를 잘 아는 전문가도 없지만 그 전문가들이 또 국정이라든가 구체적인 실무를 해야 되는 그런 적재적소에 또 그런 사람들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빗대어서 말씀하신 비판인 것 같은데 그 책을 읽다 보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것도 일종의 어떤 적폐인 것 같은데 관료 문화를 빨리 청산을 하고 정말로 학계에서나 정말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조화롭게 그런 자리에 사실 들어가서 같이 연구해야 됩니다. 같이 국정도 좀 짜고. 근데 그건 아직 우리는 또 요원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요네하라 마리가 일본 그 동시 통역사신데 보리스 엘친하고 그 고르바초프 시절에 10년 이상 통역을 하신 사람인데 이분이 곁에서 본 그 두 정상들을 보고 쓴 책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도 못 보는 그 재미난 이야기들과 자극받고 영감을 얻은 아이디어들이 그 책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간 1부, 2부에 걸쳐서 정말 새롭고 신선한 충격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는데 끝으로 저희와 함께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았고요. 예, 사실은 제가 라디오를 굉장히 좋아해서 출퇴근할 때 라디오를 많이 듣는 편인데 이런 부스에 들어와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욱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백할 것이 한 달도 더 됐습니다. 우리 이희찬 PD님을 만나서 제 스마트폰에 어플도 깔아주고 그랬는데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들어볼 테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서병영 작가님하고 통해서 서진영 작가님도 소개받았는데 오늘 직접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저는 글쎄요 두 분이 앞에 계시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직 메이저급으로 부상하지 않은 이런 채널이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러시아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고 이것이 좀 더 학술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또 다른 아이템에 확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미니 홍보를 하자면 11월 4일에 있을 행사 때도 기대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예, 교수님 오늘 출연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종종 이런 기회를 만들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테마를 다르게 해서 네, 또 하나씩. 또
출간될 다양한 책들이 또 있고 앞으로 좀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단시간에 푸는 것보다 길게 풀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